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그토록 높이 쌓일 수 있었던 건 어느 한두 해에 눈이 많이 내려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내렸더라도 내린 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빙하학자 그웬 슐츠의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리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죠. 원금에 이자나 수익이 더해지고 거기에 또 이자와 수익이 더해지면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더욱 커져간다는 원리인데요.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멈추지 않고 이 눈덩이를 계속 굴려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녹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리 효과가 의미 있으려면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과도하게 빚을 냈다가 한 방에 청산당하면 그나마 모아놨던 작은 눈덩이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거나 녹아내리는 일만 당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미 복리 효과를 일궈가고 계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9시 56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경제상식 퀴즈 안내드리면 또 이제 서운하시죠.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항상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잘 맞춰주셔가지고 일단 문제를 내드릴게요. 전기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전 에너지 이것인데요. 가뜩이나 전기요금이 또 올라서 부담인데 조건에 맞게 사용량을 줄이면 1kW시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100원씩이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한전 에너지 땡땡땡 세 글자인데요. 이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되돌려주는 거. 오케이 땡땡땡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힌트 잠깐 드렸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 쏘아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환급, 누진세, 바우처, 인센티브, 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예, 0825님이 제일 먼저 맞춰주셨고요. 오늘 원대 경제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고란 기자의 아이템은요. 네, 먼저 하나 노조 얘기해 볼 텐데요. 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적 대단절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노동개혁은 첩첩산중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는 준법 투쟁에 어제부터 돌입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얘기인데요. 이 벤츠가 박았습니다. 가해자죠. 가해 차량. 보험 독박은 아반떼 같습니다. 피해 차량. 요거 다음 달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세수보다 경기 진작에 정부가 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이날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9시 56분이라고 그랬나요? 예, 9시 6분 56초를. 예. 지금은 9시 9분 25초입니다.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방산과 공무원입니다. 지금 부산에서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산기업들 그다음에 유명 글로벌 방산기업들이요. 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있는데 최근 방산산업 트렌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때 100대 1을 넘기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란 기자,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제 불참하겠다. 네. 여기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한국노총이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중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열고서 사회적 대화 이거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탈퇴 시기와 방법은 일단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도 결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이 7년 5개월 만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1월에 이 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이 양대 지침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니까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2007년 10월에요. 노사정위의 후신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한 거고요.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노사정이 탈퇴한 다음에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와 정 간의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채널이 끊긴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경사노위라고 줄여서 말하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데요. 네. 전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노사정위라고 아마 이게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 노사정위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18년 6월에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그 노사정위에는 노동단체 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노동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여성, 청년 같은 계층별 대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자라고 해서요. 노사정위가 아니라 경사노위라고 바꾼 겁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그 경사노위에 앞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봐야죠. 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누적된 결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요. 한국노총을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사실 살림살이가 참 힘들어졌겠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정부가 돈줄 쥐고 장난친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노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주 69시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추진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 보면 좌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한국노총은 버텼습니다. 사회적 대화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이 바로 지난달 벌어진 겁니다. 이 경찰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요령 사무처장을 연행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김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에 포스코 하청업체의 노조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면서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에 경찰이 농성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경찰봉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연행된 뒤 구속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은 경찰 진압에 항의를 했고요. 지난 1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내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했고 마침내 경사노위 불참까지 선언한 겁니다. 지금 정부와 노동계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예. 노정관계가요.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일에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가 건폭 몰이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뒤에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퇴진 기조를 공식화했고요. 그런데 아까 민노총 빠진 자리에 그나마 버티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노총은 잠시 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다 라면서 설득 중에 나섰고요. 한편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종 청사에서 열리는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대화에서 빠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철도와 항공 부문에서도 준법 투쟁이 이어진다고요? 네,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5시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SR의 부당 특혜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철도 노조는 코레일과 경쟁 체제에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죠. 여기 운영사인 SR에 정부의 출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법 투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부 열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미리 운행 상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법 투쟁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한편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19년에서 22년 4년치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년치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보였어요. 그만큼 뭐 사실 비행기도 못 뜨고 장사를 못했으니까. 네. 그런데 22년 임금 인상을 놓고는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한 반면에 조종사 노조는 10%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간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사 양측 갈등은 계속될 것 같고요. 역시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공항 운영사들이요 만약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행기 그 일정 역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계 문제가 뭐 철도나 항공 이용하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도 또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자, 염현석 기자. 네. 아까 그 방산산업 이야기해 준다고요? 네. 마덱스라는 행사가 열린다는데 정확히 마덱스가 어떤 행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마덱스라는 행사 좀 생소하실 수 있을 네. 텐데요. 상당히 오래된 행사입니다. 마덱스는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네, 약자입니다. 네. 함정과 잠수함, 해양 방위 시스템 같은 해양 방위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인데요. 네. 올해로 13회째입니다. 뭐 경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니까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13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행사입니다. 네. 뭐 한화, HD 현대, 카이 등 국내 방산기업들은 물론 로키드 마틴, 밥콕 인터내셔널, GE 등 글로벌 방산기업 등 12개 국가에서 140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들에 대한 전시 그리고 각종 해양 방위 시스템 체계에 대한 전시가 주를 이뤘습니다. 방산 전시회에 가면 평소에 보기 힘든 여러 무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마덱스와 같은 방산 전시회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래도 전시보다는 이제 무기 수출을 위한 그렇죠. 쇼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냥 일부 방산 업체들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계약일 뿐 네. 민간인들은 사실 관심 갖기도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그 앞에 K자가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K자가 붙는 건 이게 정식으로 수출 산업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진짜 많이 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한 나라를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가 작년에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등을 구매를 했고요. 최근에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이제 지난해 9월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은 경공격기라고 합니다. 네. KFA-50이라는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바로 어제 폴란드 수출용으로 제작된 1호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12대 중 첫 번째 물량인데요. 네. 계약하고 8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좀 굉장히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겁니다. 비행기 한 대를 8개월 만에 내준 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이유인데요. 가격, 이제 성능도 좋은데 빠른 시기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자동차 계약하고 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전투기를 8개월 만에 받는 네. 그래서 폴란드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워한다라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잘 하죠. 추가로 수출이 더 많이 돼야 될 텐데 좀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나요? 네, 정부의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요. 지난해보다 많은 200억 달러입니다. 네. 지난해가 한 17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13% 이상 상승된 목표를 잡고 있는 건데요. 특히 방산 수출 대박의 주역이자 큰손에 대한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의 70%가 폴란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큰손이죠. 네, 남아있는 계약에 올해 이제 모두 체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폴란드가 나머지 이행 계약을 올해 할 경우에는 방산 수출에 200억 달러는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한 것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네.
폴란드가 사실 그 유럽의 어떤 지금 지정학적인 위협 맞습니다. 때문에 많이 우리 무기를 사가는 거잖아요. 네. 폴란드 말고도 우리가 주목하는 수출 대상 국가 또 있을까요? 네. 올해 이미 한 건의 그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어디죠? 네,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 역시 경공격기 FA-50 18대를 수출했습니다. 9억 2천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동 지역, 이제 영원한 화약고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조금 큽니다. 이집트의 FA-50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이런 중동 국가의 청궁 요격 미사일, 최대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한 비오 복합 대공화기 등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A-50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F-16을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예. 네. 예전에 우리 훈련기로 쓰이던 거를 네. 경공격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버린. 네. 예상대로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좀 사업에 난관은 없을까요? 물론 다 있습니다. 네. 사실 방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값싸게 잘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호주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이제 레드백 장갑차라고 우리가 작년에 네. 5조에서 8조 정도 수출을 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최근에 정치 외교적 이유로 그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무기 수입은 그 나라의 국방 체계이고요. 국방 체계는 동맹국, 특히 최우방 국가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를 수입할 때 이왕이면 우리 군사 동맹국들과 무기 체계가 같으면 실제 훈련이나 전투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 산업은 산업 자체의 기술력보다는 수입국의 정치 외교적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폴란드 역시요. 2차 계약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수출 금융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폴란드에서 10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요.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산 무기 수출은 정치, 군사, 네. 외교 또 거기다 금융 지원까지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같이 총력을 쏟아야 가능한 거죠. 자, 고란 기자에게 갑니다. 보험 이야기, 자동차 보험 이야기인데 사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랑 부딪히면 나의 과실이 얼마 안 돼도 절대적인 손해 금액으로 보면은 내가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차량 수리비 부담 규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혹시 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비싼 차 있으면 피해 다니잖아요. 가까이 안 가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차 보는 분들이 가끔 보면 너무 좀 약간 위협 운전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 차에는 어쨌든 가까이 안 가니까 네네. 부담합니다. 얄밉죠. 요거 바뀝니다. 오. 네. 일단 제가 말하는 고가 차량이란 무엇인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네. 평균 신차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 차. 이게 보험에서 말하는 고가 차량입니다. 자,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한 거죠. 손해액이 1억 원입니다. 저가 차량은 과실이 10%. 하지만 손해액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게 18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가 피해 차량은 고가 가해 차량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 저가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반면에 고가 가해 차량은 되레 할증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수리비가 그러니까 200만 원 나온 거에 90%를 부담하는 게 1억 원 나온 거에 10% 부담하는 것보다 더 작게 나오고
이게 좀 고쳐져야 될 텐데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가 앞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요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지금 현재는 고가 가해 차량 오히려 할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아하. 이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가운데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서 보험료 할증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은 죄만큼 더 피해를 더 뭔가 페널티를 받아라라는 거고요.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니라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서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요. 2018년 3,600건인데 지난해 5,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가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2배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그 일부 차량들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고 또 그래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요금도 또 올리는 맞습니다. 이런 걸로 좀 돌아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이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정부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그러니까 지금도 인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달 말 종료가 됩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인데요. 원래는 5%였는데 이달 말까지 3.5%로 낮춰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달 말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요거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2018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하고 내수 진작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낮춘 건데 이 개소세 인하 한도는 참고로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201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건데 역시나 또 연장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 관가 안팎에서는 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34조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 상황입니다. 여기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또 세금이 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인하 조치 드디어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 이 소비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요. 결국은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연장을 두고 당정 간에 좀 이견이 크기 때문에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저희도 뭐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그 직업으로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데 이게 시험 경쟁률로도 바로 나타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경쟁률이 10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작년 경쟁률 43대 1보다 하락했는데요. 대략 13% 정도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요. 10년 전만 해도 100대 1을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1998년에 이때 203대 1로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이러다가 꾸준히 하락해서 2013년에 113대 1까지 이제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 10년 동안 쭉 줄어서 이제 40대 1까지 줄어든 겁니다. 뭐 7급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난 3월 공개된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도요. 22대 1이었는데요. 네. 이 수치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경쟁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뭐 사실 박봉이라 하더라도 연금이 든든하기 때문에 공무원 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최대 장점인 연금이 이제 별로 안 좋게 바뀌었기 때문인데 뭐 안정적인 신분도 있지만 월급이 적더라도 공무원 연금이 희망이었는데요. 2016년 소위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에 네.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많이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청년층 인구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젊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박봉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이제 근무를 좀 오래 했었었는데요. 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신인 사무관들과 어제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직을 생각하는 저연차 사무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하.
사무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고시를 합격한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이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행정고시를 합격했다고 하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고시 합격하면 바로 이제 영감님이라는 소리 들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위상이 뭐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요. 예. 행시 합격해도 별게 없다라는 인식이 좀 큽니다. 특히 급여 부분에서 괴리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같은 대학을 다녔던 동문들의 다른 직업군들과 이제 급여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 5급, 4급 등 공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사무관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최근 이직이 잦습니다. 이제 4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정 경험도 쌓고요. 그렇죠. 주무과장도 좀 해보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민간 기업에 가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4급 넘어서 이제 3급, 2급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이 되면 이제 취업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는 해볼 만큼 해봤고 그 전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연히 정부도 공무원들의 이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처가 올해 전체 공무원 기본급을 전년 대비 1.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1.7%. 네, 뭐 호봉도 있으니까요. 호봉에 따른 호봉제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1.7% 정도를 인상을 했는데요. 뭐 저도 뭐 젊은 층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이런 젊은 층의 직업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에 대한 이런 결정권자들의 인식은 이런 젊은 층의 인식 변화를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간극을 지금 보면 줄이기가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임금을 기업들만큼 높여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4급 정도 하고 대기업으로 가면 바로 임원급. 맞습니다. 거의 전무급으로 가더라고요. 3-4배가 뛴대요. 예, 그럼 차이가 너무 요즘에는 크죠. 많아져서 상무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공무원들의 공급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 네. 아이고 참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고라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정답이 도착하고 있는데 전략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한전, 에너지, 땡땡땡 이 세 글자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최근 2년간 같은 기간 쓴 게 그 기준입니다. 거기서 3% 이상 이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내가 사는 지역의 평균보다 더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쓴 평균보다 5% 이상 덜 쓸 경우에 할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전기 사용량 뭐 3% 5% 줄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신청 방식도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엔터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전기요금 청구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보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한전 ON, 한전 ON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 사업소에서도 이걸 접수받는다고 하고요. 전화 123번, 123번 한전 콜센터라고도 하죠. 123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전 에너지 땡땡땡 이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제 주택연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거죠. 뭐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노후가 쉽지 않아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점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계속될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나을지 경상국립대 경영학과 최경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4,000여 건, 35%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가입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주택연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도 개선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주택연금 출범 당시에는 가입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는데 이게 2009년에 60세로 하향됐고 또 2016년 3월부터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만 60세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 2020년 4월부터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55세로 좀 하향이 돼서 가입 대상이 좀 넓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중고령층 대부분이 이 공적연금 개시 이전에 조기퇴직이 좀 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녀의 부양 의식이 좀 약화되고 이제 고령층에 대한 상속 인식에 좀 변화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 같은 젊은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령층과 다르게 주택 상속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 소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연금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말고 자녀연금이라는 표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의 노후를 좀 부양해 줄 거다. 그래서 자녀들을 좀 그렇죠. 믿는 게 있었는데 자녀가 이제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그런 암묵적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입 조건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소유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다주택자라도 이제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인 경우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전제하에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3년 내 하나는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네네. 이거를 주택 이른바 연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원래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금융 상품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대출이라는 형태인데 대출이라는 형식이지만 일반 대출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종신까지 수령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제한이 없고 수령 가입자의 상한 가입 기간 중에 상한 부담이 없다는 점이 일반 모기지 대출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처분해서 이제 정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연금 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유한 책임 대출이라는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기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으로 받고 남은 차액은 자식이나 네. 누구에게 이제 상속이 될 수도 있는.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따라붙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내가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이 집값이 좀 그 당시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 집이 7억이 되고 8억이 돼. 그러면 좀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결정된 그 월지급금을 가입 기간 동안 이제 수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집값이 변동하더라도 그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이제 수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반대로 뭐 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그런 수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같은 경우는
가입 시점에 예상한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기대연명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네. 연령별 주택가격별로 산정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오를 때 혹은 내릴 때 언제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일단은 뭐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는 이제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월지급금 같은 경우는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높게 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이 가장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 시세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가입자들이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입 건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한 2020년이라든지 2021년 같은 경우는 이 신규 가입 건수가 1만 건을 조금 넘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이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가입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580건을 이제 기록해서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가입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도해지 건수도 주택 가격 그 변동과 좀 연관이 많은데요. 네. 주택 가격이 급등한 2020년과 21년에는 각각 중도 해지 건수가 2,931건과 4,121건으로 나타나서 이게 가장 중도 해지 건수가 높았던 그런 해로 기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주택연금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 차익 실현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집값이 높을 때 일단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네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아파트만 되느냐. 빌라나 오피스텔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 다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현재 그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뭐 일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뭐 다세대, 다가구, 빌라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 이제 노인 복지주택이라든지 주거목적 오피스텔, 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복합 용도 주택 이런 주택들이 주택연금에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산정을 할 때도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매매가를 통해서 가격 지수를 통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평가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택연금 가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택이 너무 수도권에 편중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그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 비중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뭐 인구 구조에 기인한 영향도 크고요. 네. 또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 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택연금이 공적 연모기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전국민적인 그런 제도로 자림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그다음에 비아파트 비중이 큰 비수도권 지역 가입자 비중이 좀 높이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혹시 앞으로도 이 주택연금을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까요? 특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가격 가지고도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수요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수요 자체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65세 이상 가구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실물 자산에 많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예비 은퇴 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실소유자 중심의 그런 주택 구입 니즈가 큰 상황에서는 이분들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니즈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봤을 때 공시가격 9억 원에서 현재 12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좀 높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바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과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고령층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질문 엄청 쏟아주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게 해지 자체는 가능한 거죠? 근데 해지할 해지 때 자체는 가능한데 다만 이제 해지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네. 해지 동일주택에서는 3년간 재가입이 좀 금지가 됩니다.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재가입 금지.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연금 총액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3년 후에 재가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제 연령과 주택가격 시세에 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월지급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 집을 팔고 싶을 때는 그러면 해지를 하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을 갚아버린 다음에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상국립대 경영학과 최경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항만에서 붙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식품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는 준법투쟁을 하기로 하면서 일부 열차의 운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이른바 웨딩 컨설팅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7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나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학개론 시간입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이 업무에 치이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해내기도 급급할 때가 많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진짜 이 많은 일을 다 해내야만 하는 건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근데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제 고민되는 순간은 내가 할 수 네. 있는 일만큼만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막 쏟아지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일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쏟아져 들어올 때는 너무 바쁘게 들어오고 네. 또 일이 없을 때는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요즘에 회의하면서 쓰는 방법인데 내가 중요한 일에서부터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비즈니스 임팩트는 얼마나 되는가로 일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어제 저희 팀원들하고 바로 해본 방법인데요. 네. 이 일에서 각각의 항목들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들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얼마나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지? 해서 10점 만점의 점수를 내보고 그 합의된 점수대로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이것부터 해봅시다 하면서 일이 진행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보고 그걸 또 점수로 따져보고 제일 네. 점수가 높은 것부터 우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부터 처리하자 이런 방식으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뭔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뭐 요청을 받았다든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 건들이 얼마나 발생할까, 그 긴급 건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이 사실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무슨 안전이나 이렇게 시일을 다투는 일들은 사실 잘 없는데 네.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이 급해지거나 미리 계획하지 못한 일이
일이 불쑥 튀어 올라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물론 모든 일이 다 예상대로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일이 치고 들어오면 이것도 사실 저는 지금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뭐 이메일이 왔을 때 어디에서 뭐 이게 빨리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 하시느라고 급급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퇴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또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진짜 급해요라고 할 때 얼마나 급한 건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끼어들어오는 조직은 사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다라는 말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많은 조직에서 프로덕트 오너, PO의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PO, 기획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일의 목록들이 필요하고 이 일의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고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팀원들이 하고 있는지, 왜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업하는 기능이 조직에 구조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크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닌데, 원래는 다른 사람 업무였는데 누가 잘 못한다고 해서 이거 김 과장이 좀 맡아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네. 또 고민이 됩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고, 상사가 맞습니다. 또 시킨 일이니까 이걸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저는 이것도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한 why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구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갑자기 들어오는 일, 누군가가 못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네. 저는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회사에서 막 네 일, 내 일 나누고 아레나를 나누면서 따지고 하기보다는 이 일이 우리 팀의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비전에 동의가 되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일하는 분들 개개인보다는 리더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각자 잘하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리더분들이 좀 먼저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역할이 역시 뭐라 해야 될까, 좀 시간표를 좀 만들어주고 지휘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읽힙니다. 맞습니다. 네, 각자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걸리는지, 사실 누군가가 뭘 못한다는 거는 그분도 잘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분에게 못하는 일을 맡겨서이기도 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직에서 먼저 좀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리더 자체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스케줄러 같은 거에 기록이 좀 잘 되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김 과장, 이 대리한테 일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또 리더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하는 사람만 또 일을 하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시키는 사람, 빨리빨리 해오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고. 네. 그러다 그 사람은 퇴사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이 많다면 우선순위도 정해보고 시간 관리도 좀 해보라라고 이렇게 평소에도 조언을 해주시는데, 네. 시간 관리, 시간 점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할까요? 제가 직장인분들께 숙제로 많이 내드리는 것은 일단 오늘 나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제일 바쁘게 일했었던 타임, 몰입해서 일했었던 시간, 또 점심시간 좀 멍 때리고 있었던 시간, 동료들하고 솔직히 수다 떨면서 보낸 시간, 회의하느라 보낸 시간, 이런 것들에 시간의 이름표를 한번 좀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쓸데없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중에 새로운 일을 하면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시간 전체 중에 한 10에서 20%를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한 궁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빼놓으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시간의 이름표가 필요하다. 네.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렇게 붙이실 텐데 네. 그것만 붙이시는 게 아니라 몰입하는 시간, 동료들하고 수다도 떠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의 시간의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시고 내가 좀 이렇게 날려보내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진짜 알뜰하게 쓰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방해받지 않고 딱 그 프로젝트에만 몰입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걸 좀 잘 구분하면 좋을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시간의 이름표를 우리가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일이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 모두 함께 다 같이 이 일의 소요 시간이 각각의 장단점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이나 할 건지 이 프로젝트가 다 완료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 건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무엇인지 애초에 이거를 왜 하기로 한 것인지 에 대한 합의들이 다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조직에서는 일을 하느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느라고 일을 한다. 네. 일을 하기 왜 해야 위한 일. 되는지는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걸 체계화한다라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아 우리 시간표 정하듯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로 들어가다 보면은 일단 닥치는 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한번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뭔가 좀 구체적인 사연으로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문자 메시지로 장명화님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역할 중요성 공감합니다. 이런 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좀 네. 사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의미 있고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상식 퀴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충현님이 살 빼면서 이걸 받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요. 이 세 글자를 살 빼면은 이게 돈처럼 돌려받는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3785님은 카드도 잘 쓰면 이거 되는 카드 있어요. 그렇죠. 포인트 모아가면서 이걸 이제 되돌려 받고 현금처럼 받아서 그걸 쓸 수 있는 서비스들 쏠쏠하죠. 근데 전기요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전기요금도 아끼면 아낄수록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2부 때는 IT 기술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